예, 기무사에 계셨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너무나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을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조기재 장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질문하실 게 없죠. 예. 질문 안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농락당한 것 같습니다. 그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될 때 그 당시에 서독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독 간첩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만 명 정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발견된 게 아니라 그 통일되고 나서 그때 그 동독에 있는 비밀 문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렇게 동독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소각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각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서 적발이 된 게 한 2만 명 정도였어요. 2만 명 정도였고 그것을 통해서 권터기엄이라고 그때 브란트 총리 총리의 그, 비서가 간첩인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 중에 간첩으로 포섭된 사람이 그 독립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준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전 독일 문제 연구소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게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통일부 장관도 간첩인 게 밝혀졌어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님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우려 섞인 눈초리들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통일이 되면은 어떤 상황일지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참 이렇게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이 통일전선 전술이 정말 위험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사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전선을 가장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 사실 중국이에요. 근데 북한과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에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서독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그 책을 한 권 이게 도서관에서 가져왔습니다. 슈타즈 문서의 비밀이라고 그 독일 사람이 직접 쓴 거거든요. 그 통일 당시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독일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반미 운동 그리고 통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 내부 서독 사회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그런 공작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때에 사실은 한번 이게 기획을 해서 한번 이게 좀 해봤으면 하는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 공작원, 수연자매가 중국 공작원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해보는 프로젝트를 짜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그렇게 이렇게 플랜을 짜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이렇게 그 그림처럼 이렇게 생생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언제 한번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예, 유혜림님 마이크. 먼저는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 대선에서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여기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나눠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이 활동하는 게 엄청 적극적이고 크고 많다라는 걸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저희는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 지식적으로 취하고 이러고 있지만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사실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신 것 중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아까 전에 뒤쪽에 이렇게 장표에서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또 언급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원대가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전위 조직하고 통일 전선 전술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뭐 전위 조직이라면 이 전위 조직은 그야말로 지하에서 끌고 가는 놈들이에요. 끌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살살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그거는 비밀 결사 조직이고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그냥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놓고 즉 미군 철수 투쟁을 한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행동도 하고 거기에 미국이 주장하는 또는 한국 어떤 우리 자유민주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이렇게 뭐 칼럼을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그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그렇게 섞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 그런 구별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전선수는 좀 낮은 단계의 어떤 적의 핵명 전략이 전술이고 이 전위 조직은 아주 고도로 훈련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원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주변에 계속 전파를 한다, 이게 전파를. 미군 철수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듣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게. 잘 모르겠다.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하면 연구를 좀 해가지고 또 안 그러면 누구 뭐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묻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받치는 거는 전부 다 보면은 누구예요? 거짓말과 그죠?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입만 열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 입만 열면 그 거짓말 하나하나 있는 것들을 집어가지고 뭐 여기서 우리 김원구 회장이라든지 뭐 가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논리를 또는 주제들을 또는 그 단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이거 뭐 저 개별서가 이야기한 듯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지금 국민들은 보면은 다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반응이. 국가보안법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야, 그럼 간첩은 누가 잡나? 안철수 같은 경우도 간첩이 요새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런 무지랭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은 왜 있어야 되는지, 미군은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전부 다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뭐야? 간첩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청주 지역에 있는 이 문재인 특보 간첩도 지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 지역에서 신망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냉대받았던 놈들인데 뭐 그 포스가 무슨 포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태영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첩의 수양딸이라고 해가지고 북송으로 시체를 보낸 주역을 한 놈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지금 저렇게 물타기를 한다. 국민들은 모른다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예를 들면 주제가 뭐다. 나 이거 하나는 해가지고 좀 주변 학생들한테 이거 해라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 들어가서 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뭐 거짓말에 그냥 완전히 휙휙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윤석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0%에 속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적폐몰이를 했던 주고 트루스포럼 여러분들도 저기 뭐 2018년 19년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특검 해체하라 뭐 탄핵 무효 이런 소리 질렀잖아. 그 장본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60대 이상 노인들이 그냥 전부 다 윤석열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51%는 정도가 되는 대학생 또는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한 뭐 몇 대 몇인지는 뭐 제가 수치로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냥 감정이 처음부터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네? 윤석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조국을 구속시켰어요. 정경심이 겨우 그 뭐 7가지 증거 가지고 겨우 한 거 아니야. 응? 조국 수사에 대들었다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 감정에 치우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성이 지배하는 냉철하게 그 사람의 과거 또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할지도 몰라요. 저도 뭐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됐을 땐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 데나 자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보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의 지적 수준 내지는 문화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의 그 나이대의 정신 연령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주제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상대방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퍼뜨려야 돼. 네? 음식점에 소문은 입으로 간다고 그러죠. 입으로. 그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개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또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뭐다. 그걸 우선 자기가 캐치를 해가지고 조치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속에서 정리를 하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은 해준다 이게. 해준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럼 또 PT가 나온다 이거. 응? 또 뭐 사기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김태우. 그럼 또 그 자료가 나온다.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를 축적을 한다.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2017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자료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뭐 기억으로 말하면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다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끌고 가는 숨은 세력들이 누군가 뭐 이런 것도 어렴풋이나 알게 됐고, 연구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누구든지 이야기해달라 하면은 나와서 이걸 틀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방법 아닐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됐습니까? 네. 뭐 참 길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청년의 목소리로 이 사회에 열심히 알리는 것, 요게 또 이게 트루스 포럼의 고유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계속 또 트루스 포럼이 계속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 통일전선 전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자 레닌이 주창한 건데, 공산주의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뒤에 숨겨놓고 아름다운 것, 우리 남북한이 통일해야지, 또는 군대의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류 공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야,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목표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통일전선 전술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전선 전술에 이렇게 정말 많이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제 시간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직접 통일전선 전술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계획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통일전선 전술을 또 이렇게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 엄청 그냥 말씀드리면 되나요? 이게 저희가 정전협정을 워낙 오래된 이제 회계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저도 좀 새로웠던 게 정전협정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마치고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는 거에 국계의 속내는 무엇인가가 좀 더 저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군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평화협정 폐지를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통일전선 우리 김은구 회장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전선 전술에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철폐를 요구하는 이것이 바로 통일전선 전술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미군 철수를 지금 현재 미군 철수 주장하는
저들의 이유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는, 한반도에서의 제국주의로 보는 그 표상이 어디냐면은 미군 주둔이에요. 야, 판문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판문점에 가봐라. 지금은 제2의 지역이 우리 한국도 있지만은 불과 몇 년 전에도 미군이 있었잖아요. 판문점 경비를 미군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주 군대고, 미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지배를 받는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족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 판문점이 형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 거죠. 저놈들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왔고, 전쟁의 흉악한 범죄자다 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판문점이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현실만 보고는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일반 저기 뭐 시골에 있다고 해서 다 뭐 전응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판문점 현실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취약점, 이것을 교묘하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학대 자장을. 재벌도 뭐 예를 들면 일부 그 부도덕한다든지 또는 매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걸 집요하게 늘어져 가지고 매판 자본이라 하면서 결국은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나한테 생채기가 났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생채기, 보름이 나고. 소가를 자르려 하면 되겠어요? 의사가? 그죠? 그런 정도 나는데 이 소가를 잘라야 돼. 이런 처방을 하는 의사는 없겠죠. 그런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손님도 안 갈 거고, 지금 못 먹고 살겠죠.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런 형태.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법계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구멍을 더 확대하는 것. 이것이 통일전.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러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것을 조종하는 것들이 간첩 전위조직원들. 근데 평화협정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휴전선이 없어지게 되죠. 휴전선, 평화협정. 결론적으로. 이 평화협정 자체는 1953년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7월 27일 팽덕회하고 김일성, 그 다음에 클라크 미군 대장하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빠졌죠. 그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평화협정 이것을 파기하려면은 3개국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협정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어떻게 정전협정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정전협정. 그러니까 팽덕회, 김일성, 클라크 장군이 한 이 정전협정 이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미군 주둔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체제가 구축됐는데 왜 미군이 여기 주둔하냐? 정전협정이 무너졌는데. 네? 그래서 평화협정 체계로 가자 하면 미군 철수로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게 되면 실무적으로 미군이 개입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시간 수요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종전선언이 되면 미군이 개입할 수가 없죠.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지. 전쟁 상태가 지금 이제 일시 정지된 게 정전협정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전쟁협정은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중공과 국교가 맺은 거죠. 그 정전협정 자체가 이제 종전으로 선언이 되어버리면은 그 자체가 무너지니까 미군이 주둔할 근거지가 없어지는 거죠. 즉, 6.25 전쟁이 북해의 남침으로 인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한반도 한국에 참전이 됐잖아요. 그 결과물로 정전협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끝앞불이 다 없어진다. 종전 선언이 되면은. 전쟁이 끝났는데, 예? 전쟁이 끝났는데,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려면은 전범 처리가 돼야 돼요. 전범 처리가. 예? 전범 처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는 전범 따지지도 않겠죠. 그 전쟁을 일으킨 놈에 대한, 자, 뭐,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500만 명 이상의, 예?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민족적 비극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없이 평화협정 내지는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없다. 종전 선언을 하려면은 그 전쟁 책임자에 대한, 전쟁을 발발한 전쟁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전범 처리가 돼야 된다. 예? 저희 세계대전도 일본의 ABC급 전범 처리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에 체결됐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놈들은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묻고 그냥 우리 민족끼리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류가 공존해가는 도리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거다. 좀 이야기 됐어요? 전범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범 처리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종전이 선언이 된다면, 네. 김정은이나 저쪽 남침을 했던 놈들이 정리가 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종전 선언, 이것은 불가능하다. 네. 절차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알게 되면은 전범 처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전 선언이든 뭐 가야 된다. 절차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전 처리가 되고 정전협정이 파기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미군이 줄사있는 건덕지는 지금 없다. 네? 또. 그 정전협정 체결될 때 이승만 대통령 안 하셨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왜냐하면은 우린 정전 멈추면 안 된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해방해야 된다. 우리는 북진 통일을 북진할 거다. 네. 우리는 북진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미군이 야, 너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그 대신 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 줄게. 미국하고 한국을 동등한 선에서 놓고 그 국력으로 비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동등한 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야, 그리고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경제 원조까지 해줄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너네가 정전협정 하려면 해라. 우리는 빠져 있을게.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 준다니까 우리가 방해는 안 할게. 라고 해서 체결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군이 없으면은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현영 씨 알았죠? 예, 이해돼요? 이해돼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빠지면은 정말 위험해져요. 장군님께서 아주 중요한 설명해 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기무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그 안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기무사가 해체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게 참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청년들에게 권고해 주실 마지막 말씀 짧게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저기 조금 전에 그 뭐 우리 김 회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그 어떤 국제적 안목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그리고 뭐 만주 폭격까지도 다 메가드하고는 사실 뭐 협의도 하고 또 합의도 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거는 안 됐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정전으로 가는 마당에 있어서 한국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내민 게 바로 방공포로 석방이었어요. 6월 달에 1953년 6월 거제도에 방공포로가 뭐 정확한 숫자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뭐 2차 세계 대전까지는 소속된 국가로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국전은 이제 러시아 혁명이 1917년 이렇게 달성이 되면서 공산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 중에서 나는 공산 치하가 싫어. 그래서 자유민주국가로 갈 거야. 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좌우가 대립돼 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미국이 중공하고 뭐 해가지고 정전 입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석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사대로 한국으로 갈 사람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속된 말로 미국이 떠거라 이래가지고 특사를 파견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온 게 한미 방위조약, 그 다음에 20개 사단의 현대화 이것을 요구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우리 국군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의 그 국방의 기초가 되고 우리 외교의 밑받침이 된 게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고 그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를 그러면 다음에는 안 불러줄 모양이죠? 네. 다음에 저희가 적당한 때 또 적당하게 농담이고 참 그 세상이 말이에요.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약한 세상이 됐어요. 고약한. 그래서 고약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자꾸 단련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정치 제도 내지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국제 정치도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생은 언제나 고달프고 언제나 복잡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언제나 복잡하고 언제나 고민이 많고 언제나 불만족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고달픈 거야. 그 고달픔에 너무 얽매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투자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도 탄핵 사태를 저는 겪으면서
야, 내 뭐 60세 인생을 말이야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다.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7년 1월부터 태극기 들고 육사기 들고 뭐 이렇게 행진도 하고 시위도 참석하고 뭐 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을 안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더라고요. 속지 않으려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 지혜 내지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냥 속는다. 사기당한다. 특히 뭐 거짓말도 100번 하면 뭐 진실이 된다고 믿는 놈들은 이러면 알 수가 없죠. 사기치려고 덤벼드는 놈한테는 그 사람하고 멀리 하지 않는 한은 사기를 당하게 돼 있다.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예. 인생은 고단한 거다. 하지만 이게 고단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루스 포럼은 이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모임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 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트루스 포럼은 탄핵 사태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후보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탄핵 사태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진행하셨던 무리한 검찰의 이렇게 수사들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언급이나 그러니까 고찰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자 장군님 강연 너무 좋았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